G20 정상회의가 오늘 일본 오사카에서 공식 개막돼 세계 무역과 안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 이어 오늘 밤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관련 견해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가운데 오늘 한미 두 나라는 수석대표 회의를 열고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했습니다. 미국 측 수석인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는 그러나 의제 조율 진행 상황과 관련해 극도로 말을 아끼며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광화문에 농성 천막을 다시 설치해 서울시와 대치했던 우리공화당 측이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따른 보안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천막을 자진 이동했습니다. 일단 행정대집행의 정면 충돌은 피하게 됐지만 옮기는 장소 역시 천막 설치가 불어대는 곳이어서 또 다른 갈등이 남게 됐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극적 합의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84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치개혁과 사법개혁특위 활동 연장과 4개 상임위원장 교체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일단 국회 정상화의 모습을 갖췄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당초 오늘 오후 발표될 예정이었던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정부가 법적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만 올린다는 가입자 단체의 비판 기류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립병원 간호사들이 의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환자 약을 대신 처방해온 사실이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의사들이 바쁘거나 전자의무기록 작성에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같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모레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달 연장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를 밝히면서 장기 파행을 겪어왔던 국회가 정상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3당 합의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극적 합의를 이루면서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2개 투기위원장을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맡기로 했는데요. 다시 말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위원장 1개씩 맡기로 한 겁니다. 또 정개특위 정수도 지금보다 1명을 늘려서 19명의 위원으로 확대하고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원포인트 합의지만 더 큰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2시부터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5당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국당까지 여야 합의로 본회의가 열린 건 지난 4월 5일 이후 84일 만입니다.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민주당 몫인 4개 상임위원장 교체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특위 연장안을 처리했습니다. 다만 추경안을 다루는 예결위원장 선출은 이번 본회의 안건에 빠졌는데요. 예결위원장은 한국당 몫인 만큼 한국당은 추후 당내 경선 등 일부 과정을 거쳐 다음 본회의를 통해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반발이 거셉니다. 현재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조금 전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3당의 합의로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통보를 받았다며 쉽게 말해 해고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선거제도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며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진위가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 표명과 협의를 기다리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 조건 없이 상임위원회에도 전면 복귀하겠다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11시 반쯤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문을 추인하는 데 이어서 상임위도 조건 없이 전면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로 상임위에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등원하겠다며 민생과 안보를 위한 입법 투쟁을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상임위에 복귀해서 민생을 위한 입법 투쟁, 그리고 지금 안보를 위한 입법 투쟁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지난 24일 합의문 번복 사태 이후 한국당만 제외하고 여야 4당이 국회문을 열자 현안이 있는 상임위만 선별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합의문에 국회 정상화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국당의 상임위 복귀로 사실상 국회 정상화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의 길로 들어서긴 했는데 여야가 한 채 물러섬 없이 맞설 전국 현안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이미 지정이 된 법안들은 물론이고 추경안 심사, 또 북한 선박 사건 등 곳곳이 뇌관입니다. 계속해서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회 정상화의 문이 열린 뒤에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총회였지만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일갈했습니다. 기왕 할 거면 말끔하게 정상화를 할 것이지 졸렬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한국당의 원포인트 합의 수용과 상임위 복귀를 때린 겁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이런 졸렬한 발상으로는 국민들에게 존경받지 못합니다. 더 심한 말을 제가 하고 싶지만 모처럼 정상화됐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한국당은 정부의 외교안보 실패를 꼬집으며 문재인 대통령 저격으로 응수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북한 편들기와 어선 입항 사건 등 하는 일마다 한숨이 나오고 망신만 당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북한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은 대놓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하고 모독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까지 처참하게 짓밟은 것 아닙니까? 사실상 정상화의 첫 발을 뗀 당일에도 이렇게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면서 험난한 앞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은 시급한 추경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총선용 퍼주기라면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이고 바른미래당 역시 대폭 삭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 어선 입항과 한일 정상회담 무산을 비롯한 외교안보 현안도 뜨거운 이슈입니다. 이 밖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붉은 수돗물 사태, 자사고 재지정 취소 문제 등 여야의 정면 대치가 불가피한 사안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등을 둘러싸고 그동안 발을 맞춰온 정의당이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등 소수당 배제에 반발해 향후 여야 4당 공조가 삐걱댈지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특위위원장을 바꾸려면 아니 해당 당하고 사전 합의는 아닙니다. 협의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정치의 A고 도리 아닙니까?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지만 곳곳이 지뢰받친 전국에서 여야가 그동안 미뤄둔 각종 현안을 어느 정도나 처리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네, 이렇게 상임위원회 전쟁도 임박했지만 국회의원들 줄 소환도 예고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연루됐던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이 된 건데요. 현역 의원 3분의 1이 휘말려 있는데 의원들이 소환에 응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계속해서 김다연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국회 패스트트랙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109명을 포함해 121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고 감금 폭행부터 국회법 위반까지 혐의도 다양합니다. 경찰은 국회 충돌 상황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해 증거를 분석해왔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사무실 점거 사태입니다. 최 의원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입니다. 감금 상태라 법안 논의도 안 되고 또한 회의 소집도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다면 진짜 여기 창문을 뜯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은 비교적 짧은 기간 한정된 장소에서 일어난 이번 사안의 영상 분석을 마무리 짓고 최근 한국당 의원 4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는 국회 의안과 점거 농성입니다. 국회 사무처 사무실이 점거돼 기물이 파손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빚어진 충돌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를 막아선 부분이 쟁점인데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국회 CCTV와 보도 영상을 분석해 연루자들의 혐의점을 명확히 가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0여 명의 국회의원이 줄줄이 소환될 전망인 가운데 여기에 순순히 응할지도 관심입니다.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을 강제로 조사하려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절차는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 막을 올린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성장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무역 분쟁 등에 G20이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연설했습니다. 오늘 밤늦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촉진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네, 오사카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첫 연설에 나섰죠? 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와 무역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첫 세션에서 무역 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추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도전들은 개별 국가들이 해결할 수 없다면서 G20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에 G20 국가들이 선제 대응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도 확장적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미중 무역 전쟁의 원만한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국의 제1위, 2위 교육국이라면서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화웨이 문제를 꼭 집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5G 산업과 관련해 시 주석이 원론적 얘기를 했고 문 대통령은 듣기만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G20 첫 세션 연설을 끝낸 뒤 모디 인도 총리와 조코 위도도 인디 대통령,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어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오늘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역시 밤늦게 열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10시가 넘어서 한러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4월에 북러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 대화 구상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방북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대화가 다자 구도로 확대된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북미 대화가 가장 중요하고 비핵화 성과 역시 북미 대화에서 나온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 정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안보 환경과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사카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유화적 메시지라는 분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비건 대표 발언 자세히 분석해 주시죠. 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 오늘 오전 외교부를 찾아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비건 대표는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공약을 동시적,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북측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동시적, 병행적 진전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과거 주장에 호응해서 대화 복귀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입니다. 북한의 동시적, 단계적 해법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대북 유화적 메시지라는 건데요. 수용 가능한 대안 마련 등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는 북한을 향한 응답이라는 해석입니다.
이 본부장은 북미 정상 간 친서 교환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등 최근 긍정적 분위기를 평가하고 주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또 이를 위한 긍정적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이도훈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오늘 협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대북 의제를 조율하는 한편 양 정상이 북한에 보낼 메시지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 본부장과 협의를 마친 뒤 북한에서 중증 결핵 치료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류진벨 재단 관계자와 만나 인도적 대북 지원 상황 등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조금 전에는 통일부를 찾아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예방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북측과의 판문점 접촉 등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한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여야는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신경전을 펼쳤는데요. 여야 지도부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게 전할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이 3차 북미 회담과 한반도 평화로 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아무리 김정은에게 구애해봤자 북한의 반응은 한마디로 더 이상 미북 관계에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외교 정책과 노선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재점검하십시오. 코리아 패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에서 소외된다면 남북이 함께하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는 결코 이룰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에 국내 기업인들과도 따로 만날 예정입니다. 삼성, LG, SK 등 대기업 총수 18명 안팎이 될 전망인데요.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 요청은 물론이고 미중 무역 갈등과 관련해 우리 기업의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 우리나라를 찾았을 당시 열린 국빈 만찬. 이 자리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함께했습니다. We have been proud to stand by your side for many decades as an unwavering friend and a loyal ally, and you have never had a time where this ally has been more loyal or stood by your side more than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엔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이 주관하는 행사를 통해 아예 국내 기업인들과 따로 만날 예정입니다. 우선 최근 미국에 31억 달러를 투자한 신동빈 롯데 회장이 초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에 공장을 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도 총 출동할 전망입니다. 웬만한 대기업 수장들은 대거 참석할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제인들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주문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사항이 이제 미국 내 투자 유치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미 미국에 투자를 했던 기업들 대상으로 또 감사의 표시도 하고 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또 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화웨이 통신 장비 구매 중단 등 중국 제재 참여를 언급할지도 관심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동이 의례적인 만남이라기보단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언급에 따라 그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재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하루 앞두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는 관련 집회와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오전 9시 사직동 외교부 앞에 모여 북미 양국의 합의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실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주 공동행동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이민 정책들로 수많은 이주민을 고통에 빠뜨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 자유보수우파 단체 환영위원회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동맹국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천막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새로 옮긴 곳도 허가받지 않은 곳이어서 갈등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과 지지자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천막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천막 9개 동과 그늘막을 모두 떼어내고 각종 물품을 옮깁니다. 서울시 행정 대집행에 대비해 밤새 천막을 지켰던 우리 공화당 당원 등이 태도를 바꿨습니다. 광장에서 천막을 빼기로 한 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경호법에 따른 질서 유지와 안전 활동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어 이번 주말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 바로 모든 텐트를 철거해서 파이낸셜 빌딩 앞으로 내일 환영 행사가 있고 모레 환영 행사가 있는 그곳으로 텐트를 일시적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천막은 광화문 광장에서 49일 만에 모두 철거돼 부근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새 장소에 세워진 천막도 마찬가지로 불법 대상물입니다. 보행로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사 등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더구나 천막은 집회 시비 신고 용품도 아니어서 철거 대상입니다. 대집행을 위해서는 행정 대집행 계곡장도 보내야 되고요. 물론 저희는 이제 그렇게 계곡장도 보내면서 동시에 이제 만나서 면담도 해요. 이와 함께 서울시도 일단 비워진 광화문 광장에 천막이 다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결국 자진 철거를 결정했지만 우리 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혀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네, G20 정상회의가 개막한 가운데 세기의談判을 앞두고 있는 미중 정상들, 첫날부터 의견 충돌을 벌였습니다. 상대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팽팽한 신경전으로 내일談判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 개막 직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자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인사를 건네며 악수를 청합니다. 두 정상 간의 부드러운 분위기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경제를 주제로 한 토론 세션이 열리자 미중 간의 의견이 맞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개인정보 보호와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merican success in the digital economy is based on free flow of data, strong priv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ccess to capital, and innovation.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sustaining this approach to digital trade. 시진핑 주석은 이에 맞서 공정하고 간섭이 없는 시장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营造公平、公正、非歧视的市场环境，要促进技术、人员、信息等要素流动，不能关起门来搞发展，更不能人为干扰市场。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독일에 이어 러시아, 인도와의 연쇄 양자회담을 통해 보호무역과 일방주의를 내세워 미국의 이익을 설파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아베 총리,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과 잇따라 만나며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로 맞서는 양상입니다. 미중 정상은 상대 국가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인談判을 하루 앞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다소 회복되는가 싶던 경제 지표가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투자가 증가세를 멈추고 석 달 만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고 특히 제조업의 경우 생산 능력과 재고율이 크게 악화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석유 정제업은 전달보다 14%나 생산이 줄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폭이 작아지며 국내 수요가 준데다 수출 경쟁 상대인 다른 아시아 국가의 생산 시설은 늘었기 때문입니다. 석유 정제업의 부진은 제조업 생산을 전달보다 1.5% 끌어내렸고 제조업의 건설업, 서비스업 등을 합친 전체 산업의 생산도 0.5% 감소했습니다.
생산과 함께 투자도 줄어 최근 2달 연속 증가하며 호조세를 띠던 두 실물 경제 지표가 석 달 만에 다시 동반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3월과 4월에 2달 연속 큰 폭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나타나서 이번 달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보이고 특히 제조업은 재고율이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9월 이후 20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물건을 만들어도 잘 안 팔려 창고에 점점 더 쌓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제조업 생산 능력도 10달 연속 전년 같은 달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상품이 안 팔려 재고가 늘고 생산과 투자는 줄이고 급기야 경제 성장을 이끌 생산 능력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소비가 다소 증가하고 현재 경기를 진단하는 동행지수는 다소 상승했지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는 감소한 것은 전망을 역시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발표될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황 악화 등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이 되면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조선업은 이번을 포함해서 4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이 다음 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한국 사회의 불평등의 견고한 벽을 깨부수는 저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대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 같은 저항과 끈질김을 모아서 다음 달 18일 총파업으로 집결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탄력근로 확대 법안 저지, 비정규직 철폐, ILO 핵심 협약 기준은 정부가 구속하거나 가둘 수 있는 요구가 아닌 전 국민의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8일 총파업 투쟁은 결국 문재인 정부 노동 탄압을 산산이 깨트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결정이 유보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제13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계속 심의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회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유보된 것은 정부가 법적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보험료만 올린다는 가입자 단체 비판이 거센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 사용자, 환자 등으로 구성이 된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은 오늘 위원회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국가지원금의 즉시 지급을 요구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오늘 공판에서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는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압수한 파일 8,600여 개는 당시 영장의 범위에 포함이 되며 압수 장소인 사무실 역시 영장에 따른 수색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하철 공기가 좋지 않다고 느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앞으로 지하 역사와 객차 안에 공기청정기가 설치가 돼서 사정이 좀 나아질 것 같다고 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지하 역사는 모두 627곳, 절반이 넘는 338개 역사에 올해 안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지하철 객차 안에도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올해 300량부터 먼저 시작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전체 설치 대상 6,000량으로 점차 확대합니다.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에 대한 초미세먼지 공고 기준을 신설하고 객차에 전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하 역사 승강장과 대합실의 20년 넘은 낡은 환기 설비도 2022년까지 모두 교체됩니다. 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에 맞춘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전국 모든 지하 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 측정기가 설치돼 공기가 어떤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됩니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 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미세먼지 측정에 학부모 참관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기정화 설비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보다 10% 줄일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정부가 여수산업단지 내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배출 사업자와 측정 대행업체 사이에 계약 중개기관을 신설하고 측정을 조작한 대행업체의 경우는 즉각 퇴출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미세먼지 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 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개선 대책을 심의해서 확정했습니다. 계약 중개기관은 사업자의 갑질을 차단시키고 적정 수수료 단가 책정 등 측정 대행 업체를 통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개미도살자로 불리며 500억 원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사냥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코스닥 상장 전자상거래업체인 GY커머스의 실소유주 이모 씨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으며 2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GY커머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회사 보유자금 500억 원 상당을 유령 회사에 대여하는 수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이혼 소송 청구가 기각된 홍상수 감독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홍 감독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은 홍상수 감독이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수 박효신이 전속 계약을 빌미로 한 4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박효신과 전속 계약을 논의한 사업가 A씨를 대리해 어제 오전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신이 전속 계약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 전속 계약을 미끼로 2014년 11월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와 1,400만 원 상당 시계 등 4억 원 이상을 가로챘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박효신은 전속 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달리는 트럭에 개 한 마리가 매달려 질질 끌려가는 영상이 YTN 제보로 들어왔습니다. 안타까운 동물 학대의 현장 함께 보시죠. 오늘 아침 6시쯤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도로, 달리는 트럭에 개 한 마리가 매달려 있습니다. 목에 쇠줄이 감긴 채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인데요. 지나가던 행인이 깜짝 놀라 트럭을 쳐다봅니다. 제보자는 처음에 개가 발버둥치는 모습을 보고 급히 트럭을 따라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적을 울리는 등 위급 상황을 알리려 했지만 운전자는 무시했고 결국 개는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식용견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적재함에 싣고 가다가 트럭에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운전자는 동물 학대 혐의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문화 가족들과 이주 여성 단체가 인종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200여 명은 오늘 익산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심각한 인종차별 발언을 했다며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문화 가족이 일상적으로 차별에 노출돼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정 시장의 진정서를 냈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단속 경찰관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다쳤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 3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소속인 경찰관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가했으므로 국가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가 허용되지 않는 차로로 끼어들다가 경찰관 B씨에게 적발됐습니다. 이후 A씨는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고 범칙금 부과에 반발하면서 B씨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오른쪽 정강이 뼈가 부러졌고 B씨는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최근 매서운 기세로 K리그 3강으로 자리 잡은 서울이 선두 경쟁을 벌이는 울산과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리그 반환점을 돌기 전 선두 경쟁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양시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발 대신 손으로 공을 주고받으며 연습 훈련을 진행하는 선수들의 표정에 활기가 돕니다. 지난달 22일 안방 불패 대구에 첫 홈패배를 안긴 서울의 매서운 기세가 훈련 모습에서 그대로 묻어납니다. 대구뿐만 아니라 지난달 28일 성남부터 경남과 수원을 차례로 격파하며 4연승을 거뒀고 8경기 무패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느덧 순위는 1위 전북과 승차 없는 2위.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고 전북, 울산과 3강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워낙 4연승을 하고 있고 또 좋은 분위기로 울산전은 또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가파른 상승세 속 서울이 진정한 시험대 앞에 섰습니다. 우승 후보 울산과 피할 수 없는 정면 대결을 펼쳐야 합니다. 지난 4월 패배를 되갚을 기회인데다 선두권 수성의 분수령이 될 경기입니다. 특히 울산은 지난 26일 일본 우라와의 0대3 패배를 당하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기 탈락했습니다. 서울과의 대결에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런 또 다른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들어올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충분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했고 경기 결과에 따라 두 팀 중 한 팀이 리그 선두로 뛰어오를 수 있는 만큼 서울은 홈팬들 앞에서 반드시 5연승을 달성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서울은 울산과의 홈경기에서 U20 월드컵에서 활약한 조용욱과 김주성에 대한 환영식도 계획하고 있어 팬들의 함성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12년 만에 남미 축구 선수권 코파 아메리카 우승에 도전하는 브라질이 힘겹게 4강에 올랐습니다. 브라질은 파라과이와 8강전에서 90분간 득점 없이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대3으로 이겼습니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승자와 결승 진출을 다툽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지난 5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투어 매출을 올렸습니다. 미국 빌보드는 방탄소년단이 지난 5월 한 달 동안 4개 도시 8회 공연으로 5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 월간 박스 스코어 1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화로는 600억 원 정도인데 이는 빌보드가 올해 발표한 월간 투어 수익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입니다. 메탈리카가 방탄소년단 매출의 절반가량인 2,800만 달러로 2위를 차지했고 핑크, 스파이스걸스, 아리아나 그란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바리톤 김기훈과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이 각각 2위와 3위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열린 제16회 차이콥스키 콩쿠르 성악부문 시상식에서 바리톤 김기훈이 남자 결선 진출자 4명 가운데 2위에 올랐습니다. 모스크바 국립음악원에서 열린 바이올린 부문 결선 시상식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이 진출자 6명 가운데 3위로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디즈니 실사 영화 알라딘이 개봉 6주차에도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흥행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집계 기준으로 이 작품은 어제 11만 3천여 명을 추가하며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습니다. 국내 누적 관객 수는 736만 2천여 명으로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측은 지난 23일까지 이 작품이 한국에서 올린 흥행 수익은 북미를 제외하고 중국과 일본에 이어 3번째라고 밝혔습니다. 이 작품에 이어 키아누 리브스의 액션 영화 존 윅 3 파라벨룸이 토이스토리 4를 제치고 2위에 올랐습니다.
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막이 올랐습니다. 정상들의 단체 기념사진 보고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고 또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 메르켈 총리도 첫 줄에 서 있죠. 다자회의를 중심으로 한중, 한러, 미일, 그리고 세계 담판, 미중 정상회담까지 대규모 외교전이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넓게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이 화두겠지만 이번 오사카 무대는 한반도 비핵화에 있어서 변화를 이끌 변곡점으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은 오사카에서 서울로 무대를 바꿔서 하노이 회담 이후 두 번째로 마주 앉게 됩니다. 주말 내내 관련 뉴스가 이어질 텐데요. YTN도 특보로 관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까지 불겠습니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아침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낮 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 산간 지역에는 3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남부와 제주도에도 많은 곳은 2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충청과 경북 북부에 최고 12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7도, 광주 24도, 대구 25도, 부산 23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충청 이남 지방은 휴일 아침까지, 제주도는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